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 돼서 마련한 아임 시즌 7 5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아임 시즌 7 5회 오늘 저와 함께 진행해 주실 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원래 김우찬 변호사님이 같이 진행해 주신 날인데 오늘 국민참여재판 그 견학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만간 김우찬 변호사께서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변론을 마치셨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공지 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 가보시고요. 땜빵으로 김상기 땜빵입니다. 참여연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땜빵 김상기입니다. 어때요? 처음 전화 받았을 때 김우찬 변호사한테 오늘 땜빵 해달라고. 당연히 가겠거니 제가 가겠다 말씀을 드렸죠. 뭐 그냥 그래요. 할 일이 없어서? 아니요. 지금 일정이 많은데요. 네. 제가 아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임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적응이 안 돼. 오늘 아임 시즌 7 5회 첫 번째 코너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목해볼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남 기자의 굿모닝 충청 남현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굿모닝 충청 남현우 기자입니다. 누명을 벗으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난 1그룹 방송 때 이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방송 참사가 일어났었는데 남현우 기자 간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남 기자가 범인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이게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카메라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성광진 소장이셨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네. 일단 잡혀서 다행이에요. 축하드리고요. 오늘 지난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뉴스는 어떤 거를 선정하셨나요? 지난주 21일에 결정이 났었죠. 대전 야구장 신축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났는데 부지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야구장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었죠. 뭐 삭발식도 있었고 단식도 있었었고. 그렇죠. 이제 네. 야구장 부지 선정 관련해가지고 서구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에서 전부 다 참여를 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국은 중구 원래 있던 곳에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21일 날 이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기자님 21일 날이 아니라 21일. 저번에도 실수했는데. 21일에 시골 사람이라. 고향이 어디예요? 저 천안이에요. 천안. 천안이 왜 시골이에요? 왜? 이거 50만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목소리 커지지? 김상기 팀장? 이거 잘라주세요. 왜요? 다시 하겠습니다. 싫고요. 네, 계속 하시죠. 네, 21일에 이제 네, 21일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천안은 시골이라고?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21일에 발표를 했어요. 21일 시청 대회실에서 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한밭 종합야구장 부지를 최종 신축 야구장 부지로 선정을 하겠다. 궁금한 게 한밭 종합 야구장이에요? 한밭 종합 운동장이에요? 종합 운동장 부지하고 이글스파크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그렇죠. 축구장 우리 있는 그렇죠. 종합 운동 경기장하고 이제 육상 경기장이랑 같이 육상 경기장을 한밭 종합 운동장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글스파크는 또 그 부지에 있는 하나의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뭘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다 이제 다 부신다는 거예요? 허물고 거기를 드림파크 베이스볼 드림파크로 만든다는 거죠. 그 야구장, 네. 축구 육상 트랙에 있는 그 경기장, 그렇죠. 뭐 보조 경기장 이런 거 다 네. 충무체육관도요? 실내 체육관도 그러니까 충무체육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합 경기장을 헐고 거기다 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야구장 있는 그 이글스파크도 같이 헐고 진다는 얘기인 건가요? 종합 운동장을 철거하고 다시 질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지금 쓰고 있는 야구장을 안 부시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그 야구장을 어떻게 질 거냐에 따라 가지고 존치할 건지 철거할 건지 결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종합운동장 철거만 계획된 예. 거라는 얘기신 거죠? 네네. 그럼 실내체육관 이런 거는 손 안 대고요? 네, 일단 그건 쓸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건 쓸 수 있는 건 쓰고. 일단 윤봉길 그 의사 동상은요. 그것까진 제가 잘 취재 좀 해보세요 한번. 네. 네. 그건 아마 어쨌든,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 이게 야구장이 화두가 되었던 거는 이제 지난해 있었던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 후보들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야구장 신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화제를 낳았었고 화두가 되어 왔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허태정 당시 후보가 대전시장으로 당선이 된 후에 이제 그분이 공약으로 걸었던
베이스볼 드림파크에 대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그 어느 부지가 적당할까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21일에 최종 발표를 이제 통과. 한밭 종합운동장으로 한 거죠. 우선은 그거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나간 일이긴 한데 네. 야구장 대전에 새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일단 공감하세요. 우리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일단 저도 공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론도 마찬가지였던 게 그 현재까지 쓰고 있는 이글스 파크가 55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1964년도에 지어진 건데 네네. 미국의 유명한 야구장들 있잖아요. 지금 네. 보스턴 레드삭스가 그 홈구장으로 쓰고 있는 페네이 파크라든지 거기가 1906년인가 9년인가에 지어진 경기장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게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라고 있거든요. 담쟁이 있고 그것도 1916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100년 역사를 가진 구장들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대전이 64년도에 지어진 거니까 그 명분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그거랑 제가 이제 거기 야구장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으나 이제 제 추측으로는 그 현재까지 이제 나와 있었던 그런 주장들에 따르면 대전 이글스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 자체가 너무 비좁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좀 이렇게 적었을 과거. 그러니까 주차장이 적고 뭐 좁아서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 넓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화장실 수 늘리고 관중석 수 늘리고. 그러니까 리노베이션을 좀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전에 나왔었잖아요. 네, 신축을 할 건지 이거를 이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 많이 대전 나왔었는데. 야구장이요 잔디하고 흙, 야구장이 제일 중요한 게 흙하고 잔디거든요. 특히 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구장 평가를 했었는데, 뭐 물론 요즘에 새로 생긴 구장들도 있지만은 거의 동급으로 펜스도 그렇고 그 안전 시설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잘 돼 있는 높은 점수를 받은 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하는 인프라 자체는 훌륭하다는 거죠. 그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인프라는 훌륭하지만 어쨌든 그걸 거기를 이제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관중이고 시민인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좀 이런 시설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왜 시민들이 즐기는 게 야구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기 대전 시티즌이 쓰는 월드컵 경기장도 나중에 이제 낡으면 다 허물어서 다시 지어야 되고요. 충무체육관도 지금 낡았고. 그리고 허태정 시장의 공약이었지 남현우 기자의 공약은 아니었어요. 뭔가 어떠다 보니까 제가 대변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야구 팬으로서 관을 대변하는 언론인.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팬으로서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예, 개인적인 바람이었기도 하고. 제가 사실 지난번에 너무 살살 달아드려가지고 오늘 한번 이게 지난번에 제가 끝나고 나서 되게 편안하다, 네. 좀 할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죠? 네, 계속 해보죠. 어쨌든 그런 여론들도 있었지만은 이게 시민들의 어떤 공론 과정 이런 거를 모으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일단은 지을까 새로 지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고칠까 이런 논의보다도 짓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어디에 지을 건가 갖고 한참 싸움이 났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한번 좀 해봤던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구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부대 시설 같은 거를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푸드 트럭 뭐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도 또 이제 신축 야구장을 하면 좀 더 주차장 확보에 좀 용이할 뭐 편의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쪽도 있고요. 뭐 도시철도 2호선도 그쪽으로 통과 예정이라고 하니까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우리가 평가 결과 이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이 그 시정 질의하면서 그 평가 점수 왜 공개 안 하냐 이거 갖고 좀 있었죠. 설전이 좀 시장하고 있었다고 허태정 시장하고 그 오늘 열렸던 이제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소연 의원이 이제 당적을 옮기셨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 허태정 대전시장에 대해서 그 어쨌든 굉장히 여러 구에서 모든 구, 서구 제외한 아까 말씀드렸던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걸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덜컥 그냥 종합운동장 여러분 개가 짖습니다 또
제가 짓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삭발 퍼레이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삭발 퍼레이드, 삭발식, 예, 삭발 시위라고 해야 되나요? 왜 삭발 페스티벌 이런? 그건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삭발 관련된 일도 있었고 해서 그런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시장님이 발표를 하실 때 좀 그런 이제 반대, 그러니까 탈락했던 분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지 못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좀 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좀 구체적인 이유를 못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어떤- 부지 결정 전에 네. 허태정 시장 그리고 구청장들이 모여서 전날 아 그렇죠. 이제 예. 5개 구청장 점수 발표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합의를 봤다고 얘기를 혹시 하는데 앙금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뭐 네, 이런 그렇죠. 합의를 봤다고 했지만 김선 의원 주장은 공정하게 평가가 됐는지를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허 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요청이 오면은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김소연 의원의 그 주장이 이해가 가는 게 사실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결정 발표를 하기 전에 구청장과 시장이 모여서 합의를 봤다고는 했지만 그분들의 합의가 대전 모든 시민들의 합의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정에 대한 공개해야 된다. 예, 제 입장은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김성진 어떠세요? 공개해야 돼요?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당연히 시민의 권리인데 이게 이제 그런 거죠. 허태정 시장이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갈등을 봉합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 결정 부지 점수만 봉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성격 중구가 터트리면 더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중구가 가장 점수가 높았다라고 하면 공개 못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좀 의혹도 제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예, 그럼 아무런 얘기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보다는 그런 뭐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뭐 여기서 얼마를 받았고 어쩜 몇 점을 받았고 이런 거를 얼마를 받았고 점수죠. 네. 깜짝 놀랐어요. 얼마를 받았고. 네. 이 방송을 한지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혼자만 마이크 잘 나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래요. 제가 오늘 많이 좀 말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안경을 안 쓰셔가지고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음엔 다시 쓰고 올게요. 네, 아예 방송 잘 나갈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시민의 알 권리다. 아 그렇죠. 네. 결론은 그냥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평가 항목 지표들도 쭉 있었지만은 네네. 이게 정량 평가라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점수가 매겨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성 평가,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관적 의견이 가미돼서 가중치를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5개 항목에서 정량 평가를 받거든요. 입지 환경하고 접근성, 사업 실현성, 도시 활성화, 경제성 요 5개 항목에서 각 200점씩 해서 총점이 1000점으로 산출한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정성 평가에서는 전문가 5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건데 사실 그 정량 평가로만 부지 선정을 하면 그게 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 관련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뭐 건설 쪽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야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 집단의 거의 대부분이 그 건설 쪽 관련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줄을 이뤘고. 아무래도 야구장을 신축을 하는 거니까 그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더 그쪽에 전문성을 띠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고. 아니 혹시 시청 대변인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저기 허구현 해설가한테 물어봤으면 짓지 말자고 할 텐데요. 돔 지어야 되니까. 아 무슨 얘기예요, 그건요? 작년에 허구현 해설위원이 돔구장을 짓자고 했으니까 이번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이제 연계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사실 태미고개가 지난번 예타 때 빠졌었잖아요. 그 지하화시키는 지하화가 거. 네. 빠졌죠. 네. 그리고 태미고개는 지금 굉장히 현재도 대전의 교통 정체가 아주 심각한 곳이고 야구하는 날은 더 심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통난 때문에 그 부사동 시민들의 또 일부는 오히려 야구장 이전을 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직접 나가서 이제 몇 분한테 여쭤보기도 했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기 야구장이 있어서 야구장 경기 있는 날이면 자기가 퇴근하는 시간이 겹치게 되면 맞아요. 그게 정말 곤욕이라고. 근데 이게 거기가 이제 사실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좀 이렇게 편의적이지 않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지난 말씀하셨던 태미고개 그 지하화 또 이제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신축 요 사업을 진행을 하기 전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좀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죠.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게 돈이요, 돈. 네. 대전시 돈 없잖아요. 맨날 돈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몇천억이 되는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거를 부수고 새로 진다라고 하면은 또 그 종합 경기장도 역시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시안 게임 한다고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기장을 2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그 뒤에 말씀하신 거 먼저 얘기를 하면 지금 육상계에서도 좀 이렇게 이거에 대해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반 야구장도 이제 같이 허물고 거기를 이제 드림 파크로 구성을 하는 건데 지금 왜 웃으시죠? 아니 그냥 웃는 것도 죄예요. 아니 혹시 잘못했나 아니 싶어가지고. 아니 잘못 안 하셨어요. 잘못 안 하셨어요. 한반 야구장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드림파크 얘기하시길래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키워드 뉴스를 하거든요. KBS 라디오에서 키워드 뉴스를 하는데 네네네.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일루전 파크라고 이렇게 비판을 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영어입니다. 네, 예. 드림 오아 일루전으로 정해봤습니다. 꿈 또는 환상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영어를 잘하시네요. 예. 어떤 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이었던 그 야구장 신축, 이른바 이제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후보지 선정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루전이 꿈, 허상 이런 허영, 뭐 이런 거 똑같은 꿈인데 좀 다른 의미의 생각이 나갖고 웃은 거예요. 네, 잘못 안 하셨어요. 네 죄를 사하노라.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새 야구장 착공 시점이 한 2011년 아니면 2021년이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예, 2021년 말 빠르면 이때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육상 관련해서 이제 2025년도 전국체전 유치하고 2030년 아시안 게임 유치인데요. 아니, 맞습니다. 잘못 맞아요. 예. 아유, 근데 답답해서 그래요. 네, 기자님 말고요. 그런 계획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답답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육상 트랙을 새로 만드는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착공에 들어가면 21년 말부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전국체전 유치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일이고 지금 당장에 이제 종합운동장 어쨌든 허물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2021년에 착공을 들어가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육상 선수들이 전문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뭐 시에서는 뭐 3군데 정도로 제시를 했다고 해요. 네. 그 관저체육공원하고 이제 충남대 종합운동장하고 이제 대전체육고 이제 강당 등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전문적인 트랙 같은 거는 구비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육상계들이 자기가 좀 홀대받는 거 아니냐, 홀대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상대적인 소수인 자기네들이 조금 그런 위치인 것 같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셨던 그리고 그 걸로 알고 트랙도 거기 보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2년 정도? 예.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 그 그때 부분에 대한 공사할 때 손실도 갔을 때도 그 트랙을 공사하니까 육상 운동 선수들이 운동을 못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도 못 했고 그때도 야구장 지을 기다렸다가. 때도 못 했고 언제
그 육상 훈련을 하라는 건지를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런 지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 문제도 아까 이제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사실 그 삼성 라이온즈 파크 있잖아요. 대구의 네. 라팍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그리고 네, 라팍. 기아도 있고. 예, 그리고 광주 묻은 그 챔피언스필드 네네, 기아 네네. 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도 1,000억 이상이 들었는데 그 기업들 그러니까 그 야구 구단을 갖고 있는 삼성이나 기아에서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이렇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1,000억일 때 300억이니까 30%인 거예요. 근데 대전시에서는 한화가 30% 정도를 될 거다라고 예전에 한번 그렇게 얼핏 제가 보도를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로 건축비가 높아지니까 300억이 넘을 수 있다는 거고 한화는 그게 30%가 꼭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960억 원 정도 규모로 야구장이 신축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30%를 이제 기아에서 지원을 해준 거고, 그 대구 삼성 그 구장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지금 저희 그 대전에서 야구장을 새로 만드는 게 한 1,360억 규모인데 거기는 산을 깎아가지고 새로 부지를 만들었다고 거기에는 하니까. 좀 더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거기에서도 이제 어쨌든 삼성이 30%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요 야구장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많은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지원해준 게 아니라 기업들이 본인들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사실 그게 시민의 혈세로 지원해주는 어떻게 거죠. 보면은 그분도 그 말도 당연히 되게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고마워해야 될 수도 있고 좋아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걸로 돈을 버는 입장이니까 뭐 근데 이제 작년에 안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시에서 부담을 할 거냐 가능하겠냐라고 했을 때 한화에서도 그러니까 대전시가 먼저 한화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얘기했고 한화에서도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이전 선례 예를 뭐 이렇게 얘기 나눴던 광주나 것처럼 대구처럼 대구 사례처럼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그 새로 구단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새로 작년에 구단주? 김승현 회장? 아니. 사장이요? 구단 사장. 그 이글스 네. 하나이글스 사장 네, 대표이사. 그렇죠. 그분이 작년에 새로 신임 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럼 한밤운동장을 허물면은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 비용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렇죠. 자, 남현희 시장님 답변해 보세요. 방송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지적을 하시는 것처럼 그 그쪽에서 새로 지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 전에도 그 부지도 찾아야 되고 부지도 그렇죠.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이 주제가 그 신축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더 선행돼서 해결이 돼야 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공론 과정이 먼저 좀 있었으면 그렇죠. 좋았을 건데 너무 일사천리로 딱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렇죠. 좀 제대로 작년에 될지도 너무 좀 커졌어요. 걱정되고. 지방선거 때 갑자기 박성효 시장님이 박성효 당시 후보께서 이제 뭐 야구장을 갑자기 공약으로 갑자기 띄우셨고 그날 뭐 한두 시간 차이로 허태정 시장님이 공약으로 갑자기 긴급 발표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좀 이따 나올 김인기 위원장도 당시 후보였는데 그거 공약 걸었었어요. 예, 그렇죠.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어쨌든 이게 좀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경제 용어에서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이 가장 빠른 건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결정인지는 사실은 전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새로 옮기는 곳이 어디로 갈 거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건 없으시고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지금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는 걸로. 그럼 좀 덜 구체적으로는 들으신 거 있으세요? 그것까지도 제가 아직 아니 그러면 탈락한 자치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 부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지들은 일단은 선상 돔 육상 경기장 이런 거. 트랙을 쫙 깔아서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대덕구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약간 수그러들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동구 선상야구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동구에서는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코레일이랑 대전시가 유치했던 그 역세권 개발 3차 공모가 그 유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업체가 한 군데도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08년도에 1차 공모를 했었고요. 그 2015년도 2차 공모까지 유찰이 돼서 이제 요번에 이제 선상야구장 관련해 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사업성이 뛰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대형 업체, 건설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되면 이 역세권 개발에도 탄력이 붙겠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그 건설업계 쪽에서 많은 추측이 있었는데 이제 물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역세권 개발에 지원할 것처럼 관심을 보였던 건설업체들이 야구장 무산되자마자 다 손을 떼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역세권도 상당히 개발에 문제가 봉착이 된 거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죠. 좀. 그러면 이게 중구랑 동구랑 가깝잖아요. 물론 네. 야구장이 동구는 아니지만 네. 역세권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모노레일 설치예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행기를 띄우든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 방안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봉합을 너무 이제 구청장끼리만 이제 봉합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논의가 아직 전혀 나오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그런 요구들이 공론화가 되면 또 그런 쪽에서도 새롭게 또 의견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아, 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아니. 알지 못해서 예, 아니, 제 그걸 의견 묻는 건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네. 아, 그러니까 지금 허태정 시장이 문제를 잘못했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올인한 우리 다른 구청장 분들도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대답을 강요하는 소리 같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남현우 시장에서 남현우 CEO로 바뀌었어요. 여기 정치인 분들 많이 보시나요? 유명해지실 거예요. 예, 네. 제가 그 참고하고 이제 자료 조사했던 것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기사화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기사들을 본 대전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구청장도 사실 이제 5개 구청장 분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나무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일고 있으니까요. 뭐 해결책은 또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가는 과정이니까 야구장이 만약에 지어진다면 좀 잘 지어져서 많은 네. 시민들이 야구 말고도 좀 말 그대로 그 취지대로는 잘 살렸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대전이 좀 시민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남 기자의 굿모닝 충청 남현우 기자셨습니다. 재밌으셨죠? 오늘은 좀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코너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에서 한 가지 현안을 두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산수로 보면은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어째 우리 정치권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네, 대전의 대표 진보 정치인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과 대전 보수 정치계의 새내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법률 지원 단장이신 조성천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누가 귀여운 척했어요 지금 말하는데 인사하는데 누가 안녕하세요 이러셨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네. 샛별이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새내기로 갑자기 격화됐습니까? 샛별 새내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새내기는 약간 풋내기라는 의미가 60년대생이시죠? 네. 네. 뭐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지난번에 사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조금 오늘은 쌈을 좀 붙여 드려볼까 싶어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사이가 좋았다고요? 좋아 보였어요. 그래도 비교적 현재 창원 성산에서 재보궐선거 기간이잖아요. 어떻게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제가 1박 2일씩 한 3번 정도 지금 지원 갔다 왔고요. 주말에도 또 갈 예정인데 분위기가 좋습니다. 당선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이제 단일화도 됐고 이제 여론조사도 보니까 뭐 2배 차이 나는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돼가지고 욕을 엄청 얻어먹었습니다. 그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로 보이는데 민주당 이중되냐 이러면서 뒤통수에다 대고 민주당 이중되냐 계속 욕을 하는데 진짜. 예. 자유한국당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정의당이 굉장히 그 평소에도 좋아했고 했는데 평소에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좀 아니 선거 공학적으로 너무 접근한 게 아닌가. 단일화? 네, 뭐 여와 야의 단일화인데 물론 뭐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선거제도 바꾸자니까요. 바꾸면 이런들이 안 생긴다니까. 근데 선거는 정의당답지 이겨야 되는 거 않은 아니에요? 약간 정의당답지 않은 선거 공학적 접근이 아닌가 하여튼 이렇게 생각. 정의당 예전에 과거에 진보 정당들이 그런 그 뭐랄까 후보 단일화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뭐 진보 정당끼리의 단일화는 이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지금 여당과 단일화 한 거니까요. 여당이 진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이렇게 범위를 그 민중당하고는 안 돼요? 민중당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민중당하고는 뭐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예, 서로 이제 단일화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좀 있었고요. 이것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좀 그렇게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자유한국당 새로운 당 대표가 되셨어요? 그건 예 축하하시죠, 우리 조성천 변호사님. 네. 어떻게 잘된 일이에요? 억지로 아니면은 축하하시는 것 같은데. 잘된 일이에요? 아니면 좀 예 어때요? 네, 뭐 일단 잘 되셨다고 봐야겠죠. 잘 되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앞날에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다른 인물보다는 낫다고 일단 생각이 된다는 의미에서 잘 된 거고 잘 하실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그 지난번 당 대표 되시고 이제 각 정당마다 인사를 다니시는데 정의당 가셔가지고 드루킹 특검을 이야기하셨었어요. 네, 드루킹 특검 이야기하셨다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이것저것 주위에서 이제 많이 조언을 들으시면서 예, 뭐 정리를 하시는 과정에서 뭐 나온 말이겠죠. 뭐 그걸 전적으로 하자 이거보다는 뭐 정의당 가서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할 말 없어요, 김은기 원장님? 그게 시작이었죠. 뭐 대놓고 뭐 좌파 홍위병 정당이라느니 뭐 예,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계속 욕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계속 욕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마디 욕 좀 해주시죠. 아유, 저야 뭐.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루기로 한 이야기가 공수처 설치 논란으로 이제 주제를 정해봤어요. 현재 그 우리나라 워낙 이제 검찰 그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특히 이제 검찰 출신들에 대한 수사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 예전부터 사실 이 논의는 나왔었었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걸 좀 반대하고 있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공수처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필요 없다는 쪽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옥상옥이다. 옥상옥. 그리고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또 헌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이렇게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대통령 직속의 그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냥 입법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근거가 일단 부족을 하고 검찰 통제를 위해서 지금 공수처 방안이 나왔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같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단 검찰의 힘이 당연히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둘 다 진도는 안 나가고 있죠 현재. 뭐 지금 패스트트랙 같이 태운다는 거니까요. 아직 못 태웠잖아요. 같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자유한국당은 거기 참여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누가요? 자유한국당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견이 있는 거죠. 네, 의견이 틀린 것이죠.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죠. 예, 필요하고요. 이게 저는 보면 사실 먼저 검찰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일정하게 동의가 되긴 돼요. 근데 국회가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기관이면 검찰은 바로 그 위쯤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검찰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이제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그 다음 문제라고 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들고 이게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할 만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 게 국민들의
기구인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일단 그것에 맞는 기구를 만드는 게 우선이고 그 외의 문제들은 그것에 맞추어서 좀 논의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 고위공직자들의 그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좀 별로 좋은 감정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리얼미터에서 오마이뉴스 의뢰로 이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이게 저희가 지상파 아니니까 다 불러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그만 불러요. 4.4포인트랍니다. 네, 찬성한다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2.5%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23.8%니까 일단은 찬성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 지난번 정권이었죠. 박근혜 정부 때인 그 2016년에도 이제 이거에 관련한 조사를 좀 했었는데 역시 그때도 찬성 의견이 69.1%, 반대 16.4%로 많았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에도 이제 공수처 설치 권고안에 관련된 조사를 했었는데 찬성 68.7%, 반대 21.5%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부분의 여론은 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쪽에 좀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그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더 높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그런데 찬성 여론도 34% 뭐 이 정도. 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국민들의 공감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한 부패인식 지수를 보면요. 180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54등이거든요. OECD 35개국 중에 29위예요. 전체 점수를 보면 2010년대에 54.56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절대 부패에서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구에서 조사한 세계 부패 바로미터를 보더라도 뭐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 지방의원, 뭐 세무공무원 뭐 이렇게 보면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그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부패하다고 보느냐 뭐 이제 이런 지수로 따지는 건데 일본 같은 데는 아예 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느끼는 이 신뢰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다고 그 실제 그 정도와 상관없이 부패했다고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상의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것만 해결돼도 그 맨날 이제 경제 성장 얘기하시잖아요. 한 4% 정도는 더 경제 성장 할 수 있다 이런 그 보고를 내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이 부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꼭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부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공수처하고 등식이 성립되는 거는 또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검찰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굉장히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권한들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검찰을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냐는 거죠. 그 수많은 뭐 그랜저 검사, 성상납 검사, 스폰서 검사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지만 벤츠도 있어요. 네, 하여튼 붙이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검사들이. 이게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줄 만큼 국민들이 신뢰할 만큼 한 번이라도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냐는 거죠. 옆에 팟빵의 변호사께서도 한번 자 우리 뭐 조성찬 변호사님은 혹시 검찰 출신이시거나 뭐 판사 출신 아니시고 그냥 변호사? 네네네. 네. 일단은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를 지금 공수처가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검찰이 안 한다고 그런 입 생기니까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만든다는 것인데 지금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공수처란 그런 기구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2개 정도, 뭐 홍콩하고 싱가포르 정도가 있고 다른 우리나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선진국 중에 공수처란 제도가 없습니다. 해외를 보면은 이름이 조금 다를지라도 뭐 덴마크도 유사한 기구가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홍콩하고 싱가포르,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정부윤리청이나 감찰국, 위원회, 뭐, 그런데 네, 특별심사청,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공수처를 만들면은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꼭 수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그걸 위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기소 법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그 공수처장의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수처장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게 그렇죠. 공수처장이 선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요. 정권의 지금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전해철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공수처가 있었으면은 김학의 의원 사건이 무혐의로 안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아니 그러면 네. 마찬가지로 검찰과 공수처 둘 다 있었는데 있어도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안 한 그만인 것이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가면은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죠. 아니 이 논리는 왜냐면 뭐가 있어도 일을 안 하면 끝인데.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면은 일이 갑자기 한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역시 기소 편의주의와 기소 독점주의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일을 안 하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공수처가 부패와 관련한 기능도 갖고 있지만 검찰을 견제하고 경쟁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기구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 기구보다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 뭐 이런 이제 경쟁 관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공수처가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국민적인 기대를 받게 될 텐데,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사실 그런 기대에 걸맞게, 그리고 어떤 그런 기관이 갖는 목표에 걸맞게 일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기본으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든 기관들이 다 사실 국민들의 기대는 받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로는 그런 공수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데 상당 부분 공감을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현재의 제도로서 작용이 안 됐으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 변호사님 생각에는 그런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이 현실에서 없어질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양산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그게 중요하겠죠. 지금 뭐 공수처를 만들면은 갑자기 공수처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려보면은, 그럼 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대안은 뭐예요? 대안이요? 예, 공수처를 안 한다, 필요 없다, 옥상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특검을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까지 이제 한시적 특검을 활용했는데 일단 상설 특검법이 이미 통과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활용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상설특검이 5년인가 6년 대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건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연히. 합의가 안 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 특검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여러 정치 이해관계가 좀 몰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수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잖아요. 김학의 특검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무슨 드루킹 특검을 하자면서. 재특검.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1심까지 재판이 끝난 걸 다시 특검을 하자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설 특검도 사실은 말이 상설인 거지, 그 케이스마다 전부 다 국회하고 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왜 다리를 놓으면 될 걸 왜 나룻배로 자꾸 건너려고 하냐, 이렇게 이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공수처를 설치해 두면, 그러니까 결과만 가지고 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어쨌든 이게 뭐 감시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부패와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 여기서 궁금한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는 하죠. 누구냐면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검찰총장 또는 검찰 조직을 이제 지휘하는 그런 장관인데,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검찰 질문이에요? 예. 질문 있다며? 그게 질문이고, 또 하나는 생각이 드는 게 질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네. 그걸 검찰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성 때문에, 수사나 기소의 중립성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분에게 다 드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어떻게든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사이가 왜 멀어져 있나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공수처를 통해서 멀어져 있어요. 할 수도 있는 게 어렵다. 아니냐. 예. 이 질문의 요지는 그냥 정리하면 이럴 것 같은데, 현재 제도도 분명히 검찰이 어떤 일정 부분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를 통해 가지고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사이가 멀다는 거예요. 이 짧은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습니다. 어느 네. 분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검찰이 그런 의식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도 뭐 추천위원회 통해서 뭐 대부분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검사들도 대부분 이제 자기 출세를 해야 되니까 이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건을 보고 편향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박근혜 정부든 뭐 문재인 정부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지금 입맛에, 정권 입맛에 맞는 지금 검찰 조직이 정권 입맛에 따라 일을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물론 뭐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뭐 어떻게 통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충분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각인데 단지 새로운 기구를 만들면 되고 지금 있는 상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느냐. 요걸 논하기 전에 검찰 그 자체의 그 인식의 변화가 먼저. 그게 말처럼 쉽냐는 거죠.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인기 원장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로 자꾸 놓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 대부분 다 좋은 사람이죠.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계신 조성천 변호사님은 예, 좋은 분이시죠. 근데 어떤 네.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유한국당 안에 들어가면 그 좋은 마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지금까지 작동해온 원리들 있잖아요. 말씀하신 이제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검찰 안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식구 챙기고 감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김학의 사건만 해도 딱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검찰이 그 개개인을 개혁하는 문제로 해서 개개인이 바뀌는 문제로 해서 검찰 전체 조직이 바뀌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뭐 선의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시스템으로 통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더라도 그것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의 시스템도,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 설치에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의 시스템도 분명히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해서 그 새로운 것이 이 시스템 잘못 작동 안 되는 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시스템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저 아까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 하고 공수처를 만든다. 뭐 이런 관점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수사권을 경찰에 거의 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 상태에서 또 공수처를 만든다. 이건 약간 논의 평면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검찰이 이제 소위 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두 개를 기소 독점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래서 막강한 권력이 있다. 이 부분은 일단 두 분은 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그러니까 기소권 독점에 수사권까지 지휘권까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 당론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본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은 수사권은 경찰한테 주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대.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수사 지휘를 했거든요, 검찰이. 그래서 수사 지휘는 특별한 부분을 빼고는 없애고. 그 특별한 건 누가 정해? 아니, 그러니까 특별한 네. 거라는 게 이제 일단 뭐 특별 수사가 있고 공안 수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 거에 대한 수사 지휘는 다 없애고 뭐 극히 일부만 남겨놓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느냐가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조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조정이 되는데 이제 또 공수처가 필요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검찰을 잡기 위한 공수처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결국은 검찰을 근데 통제하기 지금 위한 잡아야 되잖아요. 현재 상태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은 그렇게 힘이 많이 잠깐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상기 팀장께서는 검찰을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잡아야 된다는 입장이 그러니까 공수처로서 잡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어찌됐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잡아야 되죠. 이제 제대로 기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강을 잡아 훈련소 보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두 개가 나온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더라도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계속 그 검찰이 독점하는 상태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아까 질문에 먼저 답을 하면 그 꼭 검찰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간에 이렇게
비대하게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검찰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된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해방 후에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권한을 나눌 때 이제 경찰은 어쨌든 이 친을 부역했던 그런 뭐 이제 소위 순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들 때 어쨌든 법률가인 검찰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해소된 지가 언제냐는 거예요. 근데 여지껏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공수처 법무부 안과 이제 제출돼 있는 안을 보면은 공수처가 이제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수정안을 내서 수사권은 갖고 기소권은 검찰에 줘라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지금 뭐 저는 일단 공수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지만 만일 어쩔 수 없이 뭐 논의가 돼서 뭐 된다고 하면은 아까 홍콩과 싱가포르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소권을 가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는 없습니다. 뭐 이름은 틀리지만요. 공수처는 아니지만 홍콩과 싱가포르도 다 기소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만약에 공수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줘야지 기소권까지 주면 안 되고 바른미래당 안에 보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기소권을 안 준다는 의미가 지금 그러면 그 검찰 기소 안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충분히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럼 혹시 바른미래당으로 옮기실 그럴 가능성이 있으세요? 김소연 의원이 갔잖아요. 본인 아, 예, 저는 조성태 그런 생각 변호사님 없고요.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소권을 검사가 행사 안 하면 어떡하냐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완 장치가 다 있더라고요. 뭐 이 안 찬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 할 경우에는 그 공수처장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해가지고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고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소권을 준다 안 준다로 지금 전 민주당과 그 바른미래당이 지금 싸우는 건 별로 큰 실익은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그 공수처 어쨌든 지금 조성천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공수처가 필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고 김인기 위원장께서는 이제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데 상대방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왜 필요한가 이거를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왜 필요 없는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저부터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왜 물어봐? 얼른 찾으세요. 아니 저는 네. 요즘 자유한국당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한쪽에 몰려서 그런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색깔론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도 색깔론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 동의하십니까? 못합니다. 동의 못한다. 네. 아니, 당연히 못하겠죠. 계속. 예, 아니, 이거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할 명분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고 20년 동안 검찰이 개혁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이 개혁하지 않겠다는 세력과 연대해서 공수처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끌어잡고 색깔로는 50년대로 가자는 거고 이 기득권 지키기는 뭐 민주화 이전에 87년 이전으로 지금 끌고 가자는 건데 이거 아무리 살아남으려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의당이 계속 이런 얘기하니까 계속 그 말도 안 되는 뭐 좌파 홍위병 정당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중대 예, 이중대라는 아니 이런 정치 이렇게 나쁜 정치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있고요. 어떻게 이중대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색깔론 네, 얘기하시는데 이중대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답변 어려운 거 얘기하죠. 네. 지금 리얼미터 뭐 오늘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좀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30.8% 정도 되더라고요. 좋으세요? 네, 아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색깔론으로 치부를 하시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이 일단 많다는 것이고 더 많은 건 아닌 거죠. 지금 무소불위의 그 검찰 권력을 통제하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검찰의 힘을 빼는 방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고 공수처 만드는 안이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의 힘을 충분히 빼자는 거죠. 빼는데 그런 공수처의 필요성이 있느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셔. 아니, 왜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가 유례가 없다고 하세요? 홍콩하고 싱가포르가 나중에 일반적인 나라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아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는 나라도 2개밖에 없다고 거짓말하고 자막 처리를 해드리고 자막 거짓말을 처리로 하세요. 제가 팩트체크를 해갖고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헌법적 사실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이고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리고 위헌- 이런 문제도 있죠. 지금 요- 상설기구로 만약 공수처를 둔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헌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헌법 체계를 보면요, 어떤 지금 이 공수처는 행정부에도 소속되지 않고 사법부에도 소속되고 입법부에도 소속되지 않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인 경우에는 헌법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감사원 같은 경우 보면 감사원은 행정각부 다음에 따로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공수처는 헌법에 아무 얘기도 없는데 그냥 국회의원들끼리 입법을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위헌 소지도 충분히 있을 뿐더러 이거 행정부 안에 왜 이런 기구를 두냐고 공격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던데. 아니 그건 의견이 틀릴 수 있는 거고요. 일단 헌법 체계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관할하는 부서가 만약에 지금 헌법에 근거한 부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신 건가요? 근거를 그거는? 둔다면야 뭐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거고 또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공수처란 상설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설기구 만들고 지금 처장 1명, 차장 1명, 그리고 만약에 검사 수사원 해가지고 최대 55명이더라고요.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당연히 네. 국민의 세금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누가 돈을 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여 명이 안 되는 조직이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그 대상을 보니까요. 뭐 정무직, 대통령, 뭐 검사 이렇게 7천에서 8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7천, 8천 명을 보기 위해서 지금 국가 예산을 써가지고 이 조직을 상설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요. 이해창 대통령 후보 때 차떼기만 잡아도 이 사회적 비용으로 훨씬 더 효용이 크죠.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정찬 변호사님께 만약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제의가 들어오면 그래도 반대하실 거예요. 저보다 우려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촉발된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 정치권, 검찰, 사법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1+1의 정의당 대전시당 김인기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법률지원단장인 조성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 코너는 대전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설왕성래의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전 지부장과 오늘은 다른 분이 오셨네요. 김중태 현 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치야 되는구나. 같이. 오늘 지정배 쌤은 처음 나오시는 거고 그 성광진 대전연구소장께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왜 못 나오셨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압니까? 진짜 모르세요? 오늘 사전에 뭐 아주 중요한 이거보다 더 먼저 약속을 잡은 게 있어서 이거 2달 전에 잡은 것 같은데. 거기는 한 6달 전에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득이하게 이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더 젊고 더 잘생긴 우리 현 지부장님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아니 전교조에서는 보통 사람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광진 소장을 대신해서 그 김중태 전교조 대전지부 현 지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되시죠? 예. 지난 올 1월부터 임기 시작입니다. 예. 1월부터? 예. 지금 3개월 딱 지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이나 열심히 하지 왜 이런 걸 하세요? 글쎄요, 저 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교육감 출마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예, 진짜 안 합니다. 예, 자료로 남습니다. 예. 네, 왜 전교조 지부장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나요? 글쎄 이제
저희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항상 그 이제 누가 꼬셨어요? 예, 다양한 분들이 이제 네. 하는데 몹쓸 분들 같으려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젊어 보이세요. 실례지만은 예. 예, 40대 후반입니다. 오, 아니 이분 보세요, 이분. 아니 어떻게 친구 같은데 10살 차이가. 비결이 뭡니까 선생님? 젊어 보이시는. 아니 모르겠는데요. 전 왜 제가 젊어 보이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웃어서 그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항상 긍정적이고요.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우리 지부장님 바뀌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많이 우는 스타일인가요? 평상시에 저도 가끔 우리 김상기 팀장님 볼 때마다 저분 무슨 일 있었나 왜 저렇게 울먹이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 김중태 지부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뭐 다음에는 안 오실 것 같고 김중태 선생님이 평가하는 지금 설동호 교육감 어떠세요?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정교조가 이제 교육감님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이제 조금 더 예전보다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지신 것 같은데 긍정적 평가. 예. 방송 멘트 그럼에도 하시네. 불구하고 뭐 한계가 있죠. 예. 그래요. 그런 얘기는 우리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 전교조 대전지부에 지금 전임자가 몇 분이시죠? 지금 저랑 저 수석 부지부장님, 사무처장님 세 분. 세 분에 이제 저기 저희 해고자분 한 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설동호 교육감님한테 좀 복직 좀 시켜달라고 좀 해보세요. 저희는 뭐 그렇게 뭐 안 하고요. 저희 힘으로 저희 힘으로 복직을 시키겠습니다. 아이고 당사자 얼마나 해줘야 돼요 옆에서. 사실은요. 네. 아까 소개할 때 잘못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전 지부장이 됐고요. 전 지부장 송치수 지부장이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취임할 때 목표가 저 법외노조 해소하고 지정배를 복직시키는 거였었는데 그냥 2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이 갔고요. 우리 현 지부장님도 지금 이렇게 공헌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저 담아주세요. 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전임이시고 지정배 선생님께서 네. 현 지부장이시고 전교조 대전지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맡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돌아가면서 맡는 거 없습니다. 지정배 선생님께서는 지부장 마치신 다음에 정치실장 뭐 이런 거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네네. 이제 갈 때가 돌려막기 하는 거 아니야? 갈 데가 없으니까는 한 거고. 그건 제가 현장을 못 돌아가니까. 보시기에 우리 김중태 현 지부장께서 보시기에 누가 가장 지부장 중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데. 현재까지는 뭐 다 못해서 S모 어려울 겁니다. 공약을 완수 못하신 S모 전 지부장께서 그러신 걸로 얘기하고 오늘 주제를 대전교육청 교원 행정업무 경감 이걸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선 지정배 선생님께서 왜 그거를 정하셨는지를 묻기에 앞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처음 나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막 생겨요. 우리 코너 이름이 설왕성래예요.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건 설왕 설래고 그거는 설왕성래예요. 우리 코너 이름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설왕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방송 끝나고 지정회사한테 여쭤보세요. 나도 몰라요. 설 왕자가 갈 왕자고요. 레자가 올레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인데 돌아오죠. 네, 대전교육청 교원 행정 업무 경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왜 주제 그걸로 정하셨는지요? 뭐 요즘에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사실 신학기 시작한 데가 이제 한 달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굉장히들 바쁘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소위 얘기하는 진보교육감 지역에서는 교육감님들의 의지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해서 물론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실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전도 역시 사실은 대전 같은 경우에도 전에부터 대전 우리 중도 아니에요 중도? 현재 그 교육감님 취임할 때도요. 뭐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들이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해갖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했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만 시행하고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업무가 더 증가한 그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학교 행정 업무, 뭐 공문 처리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수업하시는 그런 시간보다 공문 처리하기 이런 행정 업무가 좀 많다. 그래서 수업에 좀 더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우리 신임 지부장님이 이 의지가 굉장히 또 강하셔요. 이게 복직보다도? 이제 복직은 대외용 발언이고 대내에서는 어쨌든 교원 두 업무 가지 목표가 정상화에 있어요. 복직과 업무 경감. 지정구 선생님 어떤 게 더 먼저 1순위예요? 복직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업무 경감은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의지가 또 우리 지부장님이 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일찍 와가지고 저기 앉아서 쉬면서 잠시 막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오후에 그 교육청에 이 문제 가지고서로 들어갔다 왔어요 또 협의를 하고 오늘은 제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른 분이 그러셨나요? 옆에서 말리는 유명하신 옛날에 그 있잖아요 일화 나 집장이야. 그거 이제 그만 좀 써먹읍시다. 또 생각나는 거 있어. 김정태 지부장님 언제 삭발하세요? 삭발하면 마셔야 되는데. 언제쯤 시킬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때 직접 취재 한번 나가볼게요. 그런데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이제 업무 경감을 하겠다, 이제 행정 업무 경감을 하겠다 이런 걸 발표하면서 뭐 교육사업 총량 감축, 행정 업무 경감 지원 내실화, 뭐 교무 지원 전담팀 운영 활성화 이런 걸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방향은 하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 선생님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온도가 전혀 안 느껴진다는 게 문제고요. 그 어떤 정책을 필 때 현장의 정서를 좀 반영해서 현장에서 직접 그거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이건 좀 홍보성 정책을 너무 피는 게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죠. 선언은 화려하되 그 그렇죠. 예언장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이런 발표하고 이제 하겠다라는 게. 그게 왜 우리가 이제 이걸 선언성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저번 주부터 교육청에 들어가서 현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교육청 의지가 전혀 없어요. 안 보인다? 예,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거를 하면서 많은 한 60개? 거의 한 80개 정도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서 현장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슴이 정말 아픈 건 다른 시도에서 온 선생님들의 말씀이에요. 예, 뭐 서울이나 경기나 뭐 다른 시도에서 온 선생님들은 정말 대전교육에 숨이 막힌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대전교육은 정말 아이들이랑 성공시대. 아이들이랑 눈을 맞출 시간이 너무 없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정말 수업도 해야 되고 애들이랑 상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들 생활 지도도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 업무 쉬는 시간에 수업하고 오면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요. 좀 이따 와. 선생님 이것 좀 하고 이걸 옆에서 자꾸 보니까 이게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애들이 정말 급해서 선생님한테 다가왔는데 그걸 빨리 맞아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업무 때문에 도저히 할 시간이 없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다른 시도는 안 그런다. 네. 다른 시도는 선생님이 어떻게 CCTV를 관리하고 있고 공기청정기를 청소하고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는 에듀파이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CCTV도 관리를 하세요? 네, 대전은? 뭐 CCTV 관리에 뭐 별거 다 하고 주차 관리에 뭐 이런 것도 네? 주차 주차 관리? 네. 네. 되게 지금 전인 교육이에요. 심지어는 뭐 유치원에서는 세탁기가 고장 나면 세탁기 부품을 사러 선생님이 가가지고 부품을 사갖고 와서
그 여자 선생님들이 세탁기를 수리하는. 여자 선생님도 수리는 하실 수는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러 가고 수리하는 이상하시네. 외모 갖고 얘기하시더니 이제 성별 갖고 또 차별을 두셔.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애들을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이냐. 그렇죠. 네, 그건 방치하는 거잖아요. 사실 선생님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그 외의 일이 그 일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준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거 사러 갔다가 애들 혹시라도 어디 다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왜 애들 방치해두고 그거 사러 갔냐고 이제 또 뭐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또 학부모님들은 또 선생님만 또 탓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러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하실 일들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좀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설동호 교육감 취임하시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일이 늘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그 교육청의 인원도 좀 비례화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예산이 증가하고 예산이 증가하면 일이 나오잖아요. 그 일들이 학교 현장에 내려오면서 공문이 뭐 수만 건 내려오면서 훨씬 더 요즘은 일이 더 많아진 거죠. 새로운 사업이 늘어나면은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없애면서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예산이 뭐 늘어났다는 그 예산이 늘어난 걸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순수한 정말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면 또 뭐 보여주기 위한 예산, 평가 잘 받기 위한 예산 이런 쪽에 이제 투입하다 보니까는 이 부분이 선생님들한테는 하나의 업무 증가 요인이 되어 온 거예요. 점점 누적되면서. 그러니까 대전교육청이 그런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성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 업무가 늘어날 테고 그걸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지표는 잘 받을 수 있대 교육의 내실은 떨어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과도 안 좋잖아요. 성과도 대전교육청의 성과도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꾸로 좋은 거 있죠. 페이퍼 성과는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토익 성적 보면은 성적 점수는 높은데 영어 못하는 분들 뭐 이런 거? 그랬던 거 아닙니까 혹시? 저는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정준호 PD께서도. 저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지금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고 아까 또 그 우리 김중태 지부장께서 그 지난주부터 교육청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을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현장에서 체감이 되려면은 왜냐하면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의 상당수는 분명히 타당하고 일리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좀 이제 우리가 믿고 좀 기다릴 필요도 있는데 너무 반대하고 막 몰아세우고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업무 경감이 이런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벌써 뭐 계속 그 설동호 교육감이 일선 취임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벌써 5년, 6년이 지나도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기다리고 뭐 마시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지 이걸 좀 기다리고 참고 이런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천명을 했지만 막상 회의를 가서 협의를 해보면은 준비도 안 돼 있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우선은 뭐 엄청나게 많지만은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가장 우선 당장 좀 급하게 좀 교사가 맡지 않아야 할 업무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선별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CCTV라든가 공기청정기 관리라든가 어떤 시설과 관련된 부분 수학여행 가는 뭐 심지어는 뭐 결산까지 교사들이 해야 된다라든가 또는 방과후 같은 거 전부 강사들 모집하고 뭐 그런 일체를 갖다가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부분 뭐 이런 등등 해서 하여간 뭐 20가지를 그것도 줄여가지고 20가지를 갖다가 제안을 하고 이것을 현재는 전교조가 법의 노조 상황이라 단체 교섭을 정식으로 할 수 없으니 정책 협의 정도를 하자고 해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전교조의 그 자존심까지 사실은 버리면서 현안 협의회도 좋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가지고 좀 같이 좀 만나자라고 했어요. 했더니 교육청 답변이 같이 이제 이렇게 되려면 각 부의 부서별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짱들 과장급들이 최소한도 나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게 단체 교섭을 마치 그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나와요? 아니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 네. 이렇게 급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제안이 뭐냐면은 과별로 현안을 가지고 과별로 만나자 이거예요. 근데 교육청은 과별로 몇 명만 나오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거기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해야 할 우리 활동가들이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학교에서 참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 내기도 만만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쪼개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막상 나가서 보면은 그걸 책임질 만한 최소한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단위에 최소한 교육국장이나 교육감이 나오기 어려우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교육청이 추구하는 거하고 맞으니까는 같이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거부하고 현재는 과장이라도 나오라 했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2개 과를 만나기로 했는데 과장도 안 나왔어요. 이게 무슨 밑에 실무자들만 나와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해결될 상황 거예요? 예? 밑에 실무자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네 뭐냐면은 겉으로 하겠다고 공문까지 내려보내놓고 우리가 막상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는 거절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오늘 제가 교육청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학생생활과 사안이었었는데. 의회가 있다고 의회 핑계대고 처음에 못 나온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다그치니까 이제 늦게 왔어요. 저희가 가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해서. 왔는데 와서 딱 과장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학교장 권한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럼 계획 공문 왜 학교장 권한인데 왜 그런 계획은 발표했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래도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학교에 뭐 권고 정도 하겠다 이런 선으로 해서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원 업무가 이제 경감됐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안 할 수는 없는 CCTV 관리라든지 아까 예를 들어서 뭐 공기청정기 관리라든지 그런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업무를 핑퐁 게임이 아니라 이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은 이제 피디님 얘기하신 처럼 이 업무를 어떻게 그럼 하냐? 그럼 예를 들어 행정실이 할 수 있겠느냐 이 업무를 다. 그럼 못 한다면 어떤 대안이 되겠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 안 바쁘시지 않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 이게 다른 시도교육형 혁신학교에서는 어떤 경우냐면 학교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냐면 교감 선생님이죠. 교감 선생님이 모든 출장을 다 가시고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하시고 수업 안 하시니까. 그거 때리지 마세요. 모든 걸 다 하시고 이런 행정 시스템이 지금 정착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도 만약에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와 학생지도를 정담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러면 이걸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럼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서로 또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건 맞는데 그 방안이 뭐냐는 거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뽑으면 예를 들어 사람을 뽑으면은 그만큼 또 돈이 부족하면은 될 것이고. 아니 사람이 부족하면 정말로 부족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면 뽑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전담 팀이 타시도는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담임이나 특히 교과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과 최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노력이 바탕이 되면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맡아야 할 업무 있습니다. 그걸 모든 걸 다 넘기겠다는 게 아니고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해야죠. 교사들이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이 학교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긴 해요. 과거부터 무슨 행정이 일반 행정에서 맡아야 할 일들도 선생님들이 하던 그런 어떤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행이라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오면서 아직 이것이 교사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는 인식을 못하는 부분도 인식의 차이도 사실은 있어요. 특히 대전이 그게 좀 심한 편이죠. 네, 심한 편인데 어쨌든 그런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서 제도적인 보완. 근데 현실적으로 보시기에 될 것 같으세요? 가능해요.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의지만. 대전교육청에서 대전교육청 어렵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려우니까 이제 그건 시민들이 판단해서 삭발해야 돼요. 삭발해야 돼요. 저희 지부장님이 만들어낸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대표 그 공약 중에 하나인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저희 PD님이 그 지역면세의 복직이 중요하냐, 행정 업무 경감이 중요하냐, 정상화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러면은 업무 지원 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공기청정기관이 하러. 예, 지역 선생님 이제 복직을 하려면 법의 노조가 취소되는 거고 법의 노조가 취소된다는 전제 하에 전교조의 이제 교섭력이 강화되는 거고 그랬을 때 현장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교육청과 협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맞물려 간다고 보는 거죠. 맞물려 가는데 우선순위 아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정배 선생님은 오랜만에 이제 방송 나오셨다 다시 지난번에 한번 빠지셨으니까 아버님 기일이시라고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난달에 그랬죠. 이 영상 방송은 처음이시죠 오늘? 네, 처음입니다. 어떠십니까? 해보시니까? 얼떨떨합니다 지금. 전혀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카메라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카메라 봐야 되는 건가요? 끝났어요 이제.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김중태 지부장님께서는 놀러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얼떨결에 와가지고 지금 얼떨결이 되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네. 활약 제가 열심히 잘 지켜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전교조 대전 지부 지정배 전전 지부장과 그다음에 김중태 현 지부장이었습니다. 네, 지정배 선생님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네, 대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네, 대전은요? 예, 대전 문화유산 울림 안효정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좀 많이 괴로우셨죠?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나간다고 해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오늘 의상 신경 좀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내가 신경을 써줬습니다. 네. 구질구질하게 나가지 말라. 그 얼마 전에 그 임재근 그 평화통일교육센터 그 팀장하고 갔었죠. 어디 산에서 예전에 그 뭐 미군이 찍은 그 바위를 발견하셨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사람이 이제 그 1952년에 미군 대전에 한 1년 정도 근무했던 미군이 찍은 사진이 작년에 공개가 됐어요. 6월 초에. 그때 그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죠. 그리고 특히나 놀랐던 거는 지금의 산의 모습과 너무 다른 겁니다. 그 당시에 산은 그대로 아니에요? 산은 그대로인데 지금은 이제 숲이 우거졌잖아요. 그 민둥산. 느낌. 그렇죠. 민둥산의 느낌이 이게 이 산이 맞나 싶은 겁니다. 특히 뭐 보문산, 개족산, 뭐 식장산 이런 산들의 모습이 또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위는 안 움직이잖아요. 바위는 그대로인데 그렇죠. 울산 바위만 움직여. 바위가 어디쯤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상상 속에 이제 넣는데 그게 식장산 바로 고산사 옆에 능선에서 아예 뭐 그 큰 바위는 아닌데. 저기 잠시만요. 재밌었어. 죽을래? 손발 안 뛰겠어요. 아니 그 바위는 그대로인데 모델들이 다들 다들 좀 그렇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한참 아쉽습니다. 저희도 하여간 그 바위를 찾고 다들 굉장히 기뻐했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산사와 개심사를 연결해서 짧게 이렇게 등산할 때 가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고산사 새로 이번에 주지스님 얼마 전에 바뀌셨거든요.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예, 굉장히 재밌으십니다 그분.
잘 됐네요. 네, 한번 방문해 언제 보시면 네, 찾아뵙고 네, 좋을 그런 것 스토리도 같습니다. 한번 네, 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네, 가시죠. 그렇죠. 그 오늘 주제를 대전 둘레산길로 정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제로 생각해 본 게 이게 안효정 대표님께서 만드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전의 5대 명산과 3대 하천? 네, 맞습니다. 그 워딩 굉장히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 혹시 본인이 장명하신 건가요, 그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진짜 본인이 장명한 거 맞아요? 맞아요.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있어요. 네, 불러보세요 한번. 이제 노래 뭐 대덕구는 계적산 동구들이 식장사 이런 노래가 있는데 제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중에 하지 마세요. 아이가 노래하는 네. 게 굉장히 이뻐요. 대전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둘레산길이라는 말이 나왔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대전이 진짜 둘레가 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분지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지식적으로는 대전이 지형상 분지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으나 생활 속에서 과연 느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접목된 어떤 지형에 대한 느낌 이게 좀 부족한데 야 그 길 만들고 뭐 산행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걷는 어떤 열풍이 일어났을 때 대전을 대표할 만한 어떤 길을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대전이 갖고 있는 그 지형적 특징인 분지인이 둘레가 다 산으로 둘러쳐져 있다면 그 길을 한번 연결해 볼까? 라는 생각을 사실 오래전에 품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2002년, 3년 무렵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됐던 겁니다. 이게 대전에 아까 5대 명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산이 네. 이제 5개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산들 좀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줘볼 수 있을까요? 구별로 대표산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별로? 대전에 구가 5개니까 자연스럽게 그 구를 대표하는 산이 이제 5대 명산이 되는 건데 구마다 대표산이 있나?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선정하는데 별 뭐랄까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고요. 네. 개족산 어디 구예요? 개족산이죠. 예, 개족산. 대덕구죠. 예. 대덕구죠. 그러니까 대덕구의 개족산이에요. 동구는 무슨 산이죠? 식장산. 그렇죠. 대전에서 가장 높은 산 식장산입니다.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중구는 뭐 당연히 보문산. 이제 좀 헷갈리는데 서구는 둔산. 둔산. 맞아요. 예전에 둔산, 둔지매라고 불렀어요. 둔지산이라고도 불렀고요. 거기 저 어렸을 때 수정 캐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네, 그 둔지산에 사실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 있는 모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도솔산이에요. 우리 월평공원의 중심산이죠, 도솔산. 근데 구봉산이 더 큰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솔산으로 할 거냐, 구봉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더 유명세가 있는 장태산으로 할 거냐 고민이 있을 텐데 아마 사람들이 구봉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장태산도 휴양림이 유명하니까 그렇죠. 서구에 의외로 산이 그러니까 유명 산들은 있으나 어디를 대표산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데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 구봉산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동료 지도에 지금까지 언급한 산들이 정확한 위치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 대동여 지도에? 예, 그 일대는 구봉산만 나와요. 유성군은요? 그다음에 유성군은 아무래도 밑에 치지 마세요. 네. 수통골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국립공원 지역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도덕봉이 있고 백운봉이 있고 또 금수봉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빈계산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죠. 우성이산은요? 우성이산은 이제 엑스포 뒷산. 거기도 유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성 안에 들어가는데 엑스포 뒷산 우성이산을 유성구의 대표산 이렇게는 아마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른 거는 봉을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산하고 봉하고 그러니까 봉은 특별한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경우는 산, 어떤 경우는 봉.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에 봉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덕봉, 백운봉, 금수봉, 빈계산. 이게 우리가 보통 수통골의 원점 회기 산행하는 대표적인 지역인데 그 봉들이 수통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금수봉입니다. 금수봉? 대동여지대 신수봉이 아니고 그렇죠. 금수봉. 그러니까 비단에 술을 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일대의 대동여지도의 산은 그 금수봉만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당시 1861년도에 표시할 때 한자가
금수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금수산으로. 근데 누가 그러면은 봉으로 바꿨어요? 어떤 놈이 이 봉으로 바꾼 거야? 어떤 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994년에 나온 대전의 지명지에도 금수산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금수봉으로 바뀐 것 같은데 추정은 계룡산 수통골 지구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그 무렵에 혹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수산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이제 그 자료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또 다른 지도에 금수봉이라고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금수산, 금수봉이 혼용돼서 쓰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산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죠. 오늘 둘레길 5대 명산 얘기니까. 좋습니다. 예, 계족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대덕구를 대표하는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족산은 우리가 이미지가 닭발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계족이 그 그렇죠. 닭발.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의심들이 있었냐면 이거 일제가 격화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족산에 가면 봉황정이라고 있어요. 왜 이제 계족산 정상에 보통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상에서 약간 서쪽으로 나온 능선상에 이제 봉우리상에 그 봉황정이 있는데 과거에 봉황산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격하다. 그러니까 봉황을 발그로. 그건 왕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봉황산이 오히려 더 맞는 거고, 오히려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오히려 일제가 격화시킨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선시대 때 이호성이 지나가면서 뭐 했다는 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참 서인과 남인이 싸울 때 이 회덕 지역은 이제 서인들 노론들의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격화시키면서 예를 들면 뭐 닭발을 움직이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오명들이 더 씌워져 있었는데 고려사에 이미 계족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미 고려초에 나온 책이 고려사니까 고려시대에도 계족산이라고 불렀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논란은 고려사는 조선 때 나온 책 아니에요? 고려사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나와 있는데 예. 나온 책이긴 하지만 고려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려사가 고려시대에 나온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고려 초에 그래서 제가 조선초입니다. 맞습니다. 네, 착각했어요. 계족산은 어쨌든 원래 고려사에도 계족산이라는 명칭이 그렇죠. 있었다는 아주 오래된 거고. 지명이라는 거죠. 거기 계족산하면 뭐 제일 우리 우리 김상기 팀에 뭐가 떠오르세요? 막걸리요. 막걸리. 여러 지점에 있죠. 여러 지점에 있고. 저는 황토끼. 그렇죠. 황토끼죠. 요즘에 많이 뜨는. 얼마 전에 또 한번 야생동물이 나타났잖아요. 어떤 야생동물이요? 모르시나? 예, 저 모릅니다. 계족산에요? 네, 계족산에. 안효종? 계족산에 그 노란 목도리 그 담비. 담비요? 네, 노란 목도리 담비? 노란 목 담비. 노란 목담비? 그럴 겁니다. 노란 목도리 담비인가? 노란 목담비가 확인해 주십시오. 자, 그게 발견이 돼서 사진에 찍혔어요. 천연기념물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그러니까 멸종위기종. 담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굉장히 이제 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쪽제비과 알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눈이 김상기 같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기입니다. 2017년도에 우리가 월평공원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왜 그 사기 이제 찍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상 생태계 최정점에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담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족산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 노란 목 담비도 발견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계족 황토끼도 있고, 그다음에 막걸리, 산성. 그렇죠. 계족산성. 산성. 대전에 수많은 산성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이제 1,000m 약간 넘는,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 다 이제 복원이 됐죠. 근데 요즘엔 사실 복원이라는 말 안 쓰고 정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모습을 복원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계족산 정비, 계족산성의 정비가 이루어졌죠. 알겠습니다. 식장산 한번 가볼게요. 식장산은 뭐 동구의 진산, 동구의 대표산, 또 대전의 대표산. 높이가 이제 598m인데 가장 높은 산이죠. 요즘 패러글라이딩 안 하죠 여기에서. 예전에 했던 거. 그게 여러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깃줄에 매달리는 사고나 뭐 이런 추락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자제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일부 하긴 하는데 과거처럼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최근의 모습은 이제 한옥형 전망대를 만들었죠. 사람들 많이 가죠. 논란이 좀 있죠. 부실공사 논란이 좀 있습니다. 부실공사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런 형태의 전망대가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냐부터 좀 더 심플하고 좀 과학의 좀 이미지에 맞는 것으로 좀 디자인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과학의 이미지요? 굳이 그러니까 그것을 담는 우주선 쏘아올리는 듯한 모양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장산에 올라가서 전망을 볼 때 그러니까 대전이 뭐 우주선 같은 데서 내려다보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솟아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느낌이 쫙 조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사람들은 오 이거 뭐야? 우리가 이제 스타워즈나 이런 걸 볼 때 그런 그런 거 보면 그 도시들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런 짚라인 설치 어때요? 짚라인 설치. 아니 뭐 적당한 파남동까지 짚라인. 아니 적당한 곳이 있다면 대전이 좀 젊은이들한테 노잼의 도시라는 어떤 이런 오명도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또 일정한 또 적절한 장소가 있다면 저는 필요한 부분은 설치라인이요? 아니 필요한 부분에는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식장산은 식장산은 이름이 왜 식장산이에요? 유래는? 그러니까 그 유래가 뭐냐면 신라하고 백제가 싸울 때 백제 쪽이었단 말이에요 대전이. 그러니까 백제의 장수가 군량미를 이제 묻어놨다. 그러니까 보관해 놓은 곳이다. 이래서 식장산이 된 겁니다. 백제의 장수가? 백제의 장수가. 이름이 뭐예요? 모르죠. 장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런 유래를 갖고 있어요. 식장산은 워낙 그 뭐랄까 전망대 임팩트가 커갖고. 그렇죠. 식장산 하면 이제 과거에는 뭐 세천유원지 우리가 보통 아까 고산사 그렇죠. 고산사도 잠깐 나왔는데 고1 때 사는 사람들은 학교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고산사로 고생사라고 하는 표현. 고생사. 그렇게 불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 이쪽 사람들은 이제 세천으로 세천 유원지로 이제 소풍을 갔던 그런 추억의 장소이죠. 네, 지금 그렇게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세천 유원지 쪽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송중기 씨 집이 그 근처에 있잖아요. 이제 관광객들. 송중기의 뭐 심지어는 생가라고 하는데 문화재가 될 뻔했죠. 생가는 아니고 이제 살았던 곳은 이제 주천동 쪽에 태어나서 살았고 그쪽 이제 이사 가서 이제 뭐 부모하고 뭐 그 이제 친척들이 이제 사는 그런 집이 된 건데. 지금 누가 사세요 거기? 그러니까 친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온다고 많이 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대전 방문에 좀 활용을 잘해야 될 텐데. 아마 이제 요즘에 그 여행 어떤 상품 공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연결하는 업체들이 생기지 않을까. 송혜교 씨랑 결혼한 이후에 좀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보죠. 보문사님입니다. 중구는 예전에 의제 21 시절에 한 12년, 13년 됐는데 대전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가꿔야 될 자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시민 여론조사를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위가 그 당시만 해도 보문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대전 시민 전체가 느끼는 보문산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보문산은 그렇죠. 대전 상징이었고 소풍도 많이 가고 뭐 글짓기 대회도 하고. 지금은 뭐 대규모 놀이시설이 이제 오월드 쪽에 있지만 또 엑스포 때는 또 그때 그쪽으로 갔고 뭐 그 이전은 뭐 보문산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 맞아요. 그린랜드. 그렇죠. 푸프랜드 이런 거. 그리고 뭐 보물산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진짜 그런 보물이 있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수학여행도 대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많이 왔던 곳이에요.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도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그 케이블카가 있었던 시절, 그러니까 1968년에 만들어지고 2005년에 중단이 됐는데 그러니까 1968년에 만들어질 당시가 전국에서 아마도 서울, 부산 다음에 대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청권이나 이 전라도까지를 포함할 때는 이제 여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전라도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에서도 많이 대전에 와서 그 짧은 제가 알기로는 그 궤도가 한
480m 정도? 금방 가요. 짧았습니다. 예. 그 전망대가 사실 실제로 보문산 꼭대기도 아니었잖아요. 케이블카 내리는 그렇죠. 전망대 중턱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케이블카가 내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이제 우리가 보통 유엔탑이라고 했던 그 탑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죠. 그리고 조금 가면 이제 그린랜드, 네. 오른쪽에 푸프랜드가 있었고, 절 있고 그거를 보문산가? 그렇죠. 보문산한 절이 있었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 이제 전망대를 갔었죠. 전망대는 이제 보은대라고 지금 새롭게 2000년대 이제 리모델링 돼서 새롭게 됐죠. 지금 뭐 보문산 거기 그 근처에 뭐 보문타워 내지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보문산은 대전 시민의 어떤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30대들도 기억을 하면서 같이 비슷한 그렇죠. 마음일 것 같아요. 예, 30대 중반 정도까지는 예. 그렇고 뭐 현재의 보문산은 과거에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명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죠. 명성은 좀 오히려 쇠락 뒤쪽 쇠락 그렇죠. 쇠락됐으나 그렇죠. 오월드라든지 뭐 그러니까 보문산의 서쪽 자락으로 이제 이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네. 오월드나 아니면 언고개를 연결해서 이제 뿌리공원 이쪽 효문화 효월드라고 지금 부르는 그 지역까지 효월드. 연장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여전히 이제 60대 뭐 70대 이런 도심에서 어르신들 멀어진 같은 거예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둔산에 나가서 어떤 그 시간을 보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시내권에 이제 흔히 여가를 보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산책 코스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산책하고 내려오시면서 보리밥 드시고 또 이제 낮술 좀 하시고 아니면 이제 보리밥집 바로 옆에 이제 호떡도 있고 요즘에 유명하니까 그런 것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이제 소일들을 하시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보문산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도심 속에 산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원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접근성이 좋아서 5대 명산 중에 가장 가까운 산이기 때문에 더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쪽이면 외곽으로 도심에서 떨어지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이제 연상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사실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쪽도 돼 있긴 한데 아무래도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거. 외곽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외곽이라는 생각이 들죠. 구봉산 가보죠 이제 그럼. 구봉산은 이제 뭐 봉우리가 9개다 해서 이제 구봉산인데 사람들이 불만들이 많죠. 세바 더 많다는 거예요. 뭐 12개다, 13개다, 14개까지 있는데 아마도 이제 봉우리가 많은 산이라는 의미의 구봉산이고요. 타 지역에도 구봉산이 여럿 있는데 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전만 9개가 아니에요. 네, 9개가 아니에요.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7봉산, 8봉산. 걔들은 진짜 7개, 8개예요. 대전에도 5봉산이 있어요. 저 구죽에 가면 오봉산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봉우리가 진짜 5개. 쌍봉산 이런 건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쌍봉 있을 건데 대전에는 없고요. 근데 금강산은 12,000봉산이 아니야. 아니 금강산 이름이 계속 바뀌잖아요. 아 그렇죠. 계절에 따라 바뀌니까. 계절에 따라서. 구봉산은 이제 요즘이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봉산을 안내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선 260 단풍 아니에요? 구봉산은? 단풍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전 팔경 시절에 이제 90년대 대전 팔경을 만들 때 구봉산 단풍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단풍 든다 할 때 단풍 이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단풍 이러면 단풍나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받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풍나무도 없는데 다른 나무들이 단풍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민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단풍나무도 없는데 맞아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그거는 구봉산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이 보문산 서쪽 자락에서 끝자락에서 구봉산을 바라보고 찍은 거예요. 그 근처에서. 근데 거기는 단풍나무가 있는 거지. 근데 막상 진짜 가면 없다고. 그래서 그 빼올리학수도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시절에 좋다라고 했던 말은 진달래가 피잖아요. 그럼 그 산 전체가 4월 첫째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구봉산을 가야 돼요. 온 산이 다 진달래. 예, 진달래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전에서 좋은 경관, 이쁜 경관, 만약에 10선을 꼽아라 이러면 이제 뭐 우리 뭐 대청호 경관이나 굉장히 좋은 데가 있긴 한데
그 구봉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보면 이제 물도리동처럼 그 안동의 하야마을처럼 노루벌이라고 하죠. 그 공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눈맛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쪽을 보면 이제 그 관자동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을 바라보면 도시고 남쪽을 바라보면 아주 자연미가 아주 물씬 나는 노룻벌, 갑선 상류 지역이라 두 얼굴을 가진 산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죠. 예. 요즘에 이제 등산로를 노룻벌 쪽에서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서구가. 그래서 그쪽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몰라요. 아니, 그 야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그런 분들이 거기서 머물다 그냥 가는 경우가 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높지 않으니까 저 어떻게 가지 하면서 산들을 꽤 가더라고요. 근데 블로그나 이런 것도 뒤져보면 거기서 야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좀 일어나서 산행까지 연결하는 경우들이 최근에 꽤 있는 것 같아요. 구봉산, 예, 지금이 좋은 시절이랍니다. 가장 빼어난 어떤 느낌, 그러니까 낮지만 대전에 있는 산 중에 가장 빼어난 느낌이 있는 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빼어났으면 신선들이 내려와서 논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둑을 뒀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도끼자루 섞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 옆에가 논산이에요? 대전 아니. 네. 논산은 원래 누렇다는 뜻의 의미고. 네. 자, 근데 그 구봉산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산들이 대전에 많지만 그 신선과 연결된 산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구봉산은 똑 떨어진 그런 유래를 갖고 있고 그 관저동 지역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신선마을 아파트. 네. 그다음에 그 신선 바위란 말이에요. 그 신선이 놓았다는 그 봉우리의 바위가 신선 바위.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서남이에요, 서남. 그래서 서남초등학교가 있고 그 서남초등학교 바로 북쪽에 서남근린공원이 있고 뭐 신선마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 지명들이. 혹시 신선마을 사시는 건 아니죠? 그 옆에 삽니다. 신선마을 옆에 살아요. 동네 자랑 좀 하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산입니다. 네, 금수봉 이야기하셨어요. 유성구의 대표 산. 금수봉은 이제 대전에 있는 산들을 이제 산꾼들이 다니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좀 산 좀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식장산을 가거나 아니면 수통골을 갔을 때 좀 산 같다. 산다운 산이다. 뭐 높은 산이다. 뭐 이런 느낌들. 험한 수려하죠. 그렇죠. 시간도 좀 걸리고 1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올라갔을 때 조망이나 그 시계가 좀 더 아무래도 높고 그리고 산세가 수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다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점 회기 산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원점 회기라는 것은 자기가 보통 우리가 이제 들머리 날머리를 얘기를 할 때 산꾼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고 나오는 곳이 원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만 편의시설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선행적 산행도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나 뭐 무슨 구간 이렇게 얘기하는 대전둘레 산길 같은 경우도 뭐 1구간부터 12구간까지 있으니까 이제 들머리와 날머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함이 여기를 있는데 올라가서 차 놓고 저쪽에 내린 다음에 대중교통 타고 와야 되니까. 맞아.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수송골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뭐 찻집이나 맛집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어디가 맛있어요? 많이 이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맛집이 많은지. 아니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집 아니에요? 아니 많아. 아니 맛집 많아. 찻집도 많고. 그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통골 지역이 좋은 게 산행을 한 4시간 정도 한 다음에 연계를 하면 예를 들면 유성 장날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유성 온천이. 그러니까 온천 물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르지 않고 충분한 그 온천 수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온천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그다음에 좀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조교옥을 즐기시고 이렇게 연결하면 하루가 뭐 보람찬 하루가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신선 노름이겠네요, 그야말로.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스 중에 하나는 이제 구봉산과 그렇게 유성의 자원들을 나사는 동네 서구 살아요. 그렇게 추천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대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만족도가 높으니까 꼭 가봐야 될 곳 이렇게 그렇죠. 먼저 추천한다면 이제 사실은 이 5개의 산들이 다 이제 재밌는 장점들을 다 갖고 있어서 사실 뭐 어딜 가나
그러니까 대전에 왔고 대전에서 좀 정착하고 대전을 좀 알고 대전에 애정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둘레산길을 해라. 그러면 대전이 여러 시각에서 보이고 사실 둘레산길을 통해서 대전의 한 90%를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바라다 보면 내가 이제 생소한 장소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러면 위에서 딱 내다보면 나 저기 한번 출마 가봐야지. 욕구가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저기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둘레산길에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보통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때 거기를 진짜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내 사냥을 할 때 안내지기들이 안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덧붙여서 네 저번에 몇 구간 갔을 때 그 봤는데 거기 한번 가봤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둘레산길을 통해서 대전을 알아가는 그 묘미 재미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이번 주말부터 당장 그 가족분들하고 함께 아니면은 그 또 친구들 외지에 있는 친구들하고 모일 때 대전에서 모이자고 하면은 어디 타임월드 근처에서 술 드시는 것 좋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둘레산길 트레킹하는 것도 굉장히 대전을 알리고 사랑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은요의 대전문화유산 울림 안효정 대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기 팀장님 이렇게 해갖고 시즌 7 제 5화 마칩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땜빵 나오셨는데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김우찬 변호사께서 국민참여재판을 한다는데요.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제가 배심원으로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 방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날짜 죽어도 안 알려주거든요. 제가 꼭 알아내갖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그동안 저기 미혼 분들은 다 소개팅 얘기를 정기호 PD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혼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생하셨습니다.